80페이지 1. 공동적금. 나는 적금을 깨지 않는 방법을 찾았다. 바로 공동적금이다. 사위가 예비 사이였을 때 나에게 자기가 들어둔 적금을 맡긴 적이 있다. 31개월 만기 5% 높은 이율로 새마을금고에서 특판적금이 나왔다. 내 이름으로 계좌 2개를 만들어 하나는 내가, 하나는 사위가 매달 52만원씩 적금을 넣었다. 1년쯤 지나 나는 또 돈을 쓸 일이 생겨 적금을 해지했다. 인터넷 통장으로 만들어서 금고에 가지 않아도 쉽게 해지할 수 있었다. 반면 꾸준히 납입한 사위는 31개월 만기를 채우고 목돈이 생겼다. 장모에게 맡긴 사위는 아무리 돈이 필요해도 해지할 수 없기에 강제적으로 적금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새마을금고에서 1년 만기 4.5% 특판적금을 들었다. 대신 딸 부부와 25만원씩 공동으로 납입하는 적금 통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니 함부로 해지할 수가 없어서 만기를 채울 수가 있었다. 공동적금의 만기는 우리 가족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때부터 저축에 재미를 들이기 시작했다. 강제성이 있는 공동적금의 묘미에 친구들과도 공동으로 매달 25만원씩 넣고 1년을 만기로 나누어 갖는다. (1월에) 들어 12월에 찾는 방법으로 매년 연말에 목돈이 생긴다. 공동적금이 아무리 급해도 내 맘대로 찾아 쓸 수 없기에 1년을 꼬박 묵힌다. 공동적금은 1년이 좋다. 1년 만기 가족 공동적금도 개설했다. 세 군데에서 나오는 돈을 한 곳에 모으는 중이다. 딸 부부가 50만원, 우리 부부가 50만원, 아들이 25만원씩이다. 가족 모두가 저축 습관도 기르고 목돈도 챙기는 훌륭한 저축 방법이다. 다만 공동적금은 가족이나 친구라도 마음이 맞아야 가능하다. 저축의 재미를 들인 후 목표 액수를 정했다. 목표 액수를 정하면 한 달에 얼마씩 저축해야 할지 금액이 나온다. 나는 매일 납입하는 적금을 개설해 매일 월급 통장에서 3만원, 공돈 통장에서 2천원을 적금 통장으로 이체해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했다. 매일 적금 통장에서 3만원, 월급 통장에서 3만원, 공돈 통장에서 2천원을 적금 통장으로 이체해 한 달에 100만원씩 저축했다. 달리기는 날마다 3만원과 2천원을 써놓고 입금할 때마다 날짜를 지어갔다. 그랬더니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희죽희죽 웃음이 나왔다. 문득 소비 욕구가 생길 때는 오늘 날짜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에 참을 수밖에 없다. 저축과 투자를 병행하며 내 자산이 늘어갔다. 공동통장. 가족 외식통장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가족 5명이 외식하려면 비용이 부담스럽다. 부부가 간단한 가족 5명이 외식하려면 비용이 부담스럽다. 부부가 간단하게 외식을 할 때는 공돈 통장을 이용하지만 5 식구가 외식할 때는 매달 한 명당 2만원 저축하는 가족
외식 통장을 이용한다. 그럼 10만 원으로 매달 말일에 가계부를 결산한 날 맛있는 음식을 가계부를 결산하는 날 맛있는 음식을 먹는 재미있다. 우리 부부는 매달 주택자금 대출금을 100만 원씩 갚아야 했기에 매달 100만 원씩 갚아야 했기에 더 이상의 저축은 불가능했다. 나는 이랬다. 목돈이 생기면 투자통장으로 옮겼다. 목돈이 생기면 투자통장으로 옮겼다. 자본주의에서는 적금을 오롯이 투자금을 위해서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적금을 오롯이 투자금을 위해서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적금 만기 후에도 이율이 낮은 예금은 하지 않고 투자한다. 이 방법으로 모은 1000만 원의 작은 종잣돈이 나에게 큰 힘이 됐다. 종잣돈이 큰 힘이 됐다. 1000만 원을 모았을 때가 2020년 5월이었다. 10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었다. 1000만 원을 모았을 때가 2020년 5월이었다. 10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었다. 적금을 오롯이 투자금을 위해서 모아야 된다고 말한다. 적금 만기 후에도 이율이 낮은 예금은 하지 않고 투자를 한다. 이 방법으로 1000만 원의 적금 종잣돈, 작은 종잣돈이 마련이 됐어요. 매달 주택 저축은 불가능했다. 목돈이 생기면 투자통장으로 옮겼다. 목돈이 생기면 투자통장으로 옮겼다. 현명한 소비로 새는 돈을 막는다. 서럽지 않고 좀스럽지 않게 식비 전략하기. 과연 일주일에 7만 원으로 4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묻는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음식을 매일 만들어 먹으면 좋지만 점점 물가가 올라 7만 원으로는 힘들다. 나는 식재료를 냉동하는 방법으로 한 달에 40만 원 정도 식비를 줄일 수가 있었다. 블로그에 일주일을 7만 원으로 살게 대한 글을 올렸더니 이후 비밀 댓글로 냉동할 수 있는 재료는 무엇인지, 재료를 어떤 방법으로 냉동하는지, 냉동하니 궁금해하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왔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을 블로그에 기록하며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한 블로그 이웃이 혼자는 잘 안되니 새벽 기상 모임처럼 일주일에 7만 원 살기 모임을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했다. 생각해보니 다 같이 하면 힘도 나고 식비를 줄이는 비결과 매일 해먹는 반찬들을 공유할 수 있어 좋겠다 싶어서 블로그로 함께 할 사람들을 모았다. 내가 비용을 받으면 서로 불편해질 수 있기에 무료로 진행했다. 5명이 모여서 단체 메신저 방을 만들어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가계부부터 공개했다. 우리는 반찬과 아이들의 간식 요리법을 공유하고 매주 가계부 인증도 하며 지출 없는 날이 많아지도록 서로 격려하며 끈끈했다. 어떻게 7만 원으로 일주일을 사는지 그 비법을 공개해 보겠다. 일단 일주일 생활비
7만 원을 체크카드에 넣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 달을 5주로 계산한 35만 원을 한꺼번에 식비카드에 넣지 않는다는 것. 일주치 금액만 넣어놔야 건강하며 긴장하여 살기 때문이다. 일주일에 7만 원만 쓸 수 있기에 장을 어디에서 볼지부터 메뉴까지 미리 정해 놓아야 돈이 모자라지 않는다. 어쩌면 하루 외식비로 끝날 수도 있는 이 돈으로 우리는 쌀, 생선, 고기도 사야 한다. 가족의 생일이나 집에 손님이 오는 등의 변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데를 대비해 매달 월급의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비상금 체크 카드로 빼놓아야 그래야만 그 다음 주 식비를 헐지 않을 수 있다. 1. 정리하면 이렇다. 월급이 들어온 날 고정비를 각각의 통장에 전부 이체한다. 아마 쥐꼬리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이 남을 것이다. 이 돈이 나의 월급이라고 생각하고 월급 통장에 남겨놓는다. 식비 7만원은 체크카드에 일주일마다 입금되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둔다. 한 달에 5주 7만원씩 총 35만원이 식비다. 한 달 식비를 한꺼번에 넣었더니 보름 만에 식비를 다 쓰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므로 일주일씩 5주로 나누어 체크카드에 입금한다. 체크카드에 식비라고 써놓고 철저히 지킨다. 전략한다고 외식 한번 못한다면 서럽다. 한 달에 5만원에서 10만원씩 가족 외식비 5만원에서 10만원 가족 외식비 명칭을 붙여 돈을 모아보자. 가족 모두가 풍족해진다. 외식할 때 식비에서 지출하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4인 가족 일주일 만에 7만원으로 풍족하게 먹고 사는 노하우. 시작하기에 앞서 냉장고부터 정리하자. 옷장을 정리할 때 옷을 전부 꺼내야 하듯이 냉동실부터 냉장실까지 안에 든 것을 전부 이왕 식조를 다 끄는 김에 냉장고를 깨끗하게 닦아주자. 먼저 냉동실이다. 고기나 생선이 있다면 첫 주는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냉동실의 재료들도 6개월이 넘으면 상할 수 있으니 오래된 것들을 버려야 한다. 냉동 재료는 썰어놓은 파를 추천한다. 어묵도 통째로 올리지 말고 썰어서 소분해서 넣으면 김치찌개나 어묵조림, 떡볶이 잘 쓰인다. 고춧가루나 새우젓도 냉동에도 얼지 않는다. 국과, 탕, 볶음 종류도 냉동하기에 좋다. 다음은 냉장실이다. 사놓은 재료들이 시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채소들은 꺼내보고 시들어가는 것을 먼저 반찬으로 만들어 먹자. 장은 월요일과 금요일, 일요일 2번 본다. 월요일은 반찬을 밑반찬을 만들고 국을 2~3가지 끓여 냉동에 둔다. 목요일 저녁까지 국을 번갈아가며 먹고 금요일 주말까지 먹을 장을 본다. 주말에는 특별식이다. 우리 집 맛집이다라는 생각으로 외식으로 먹는 요리를 하면 된다. 나는 햄버거 스테이크, 목살 스테이크 같은 고기 반찬을 주로 하는데 돼지고기, 소고기와 다짐육으로
만들기에 1, 2만원 선에서 가능하다. 또 매달 마지막 5주차는 넉넉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일주일에 7만원 살기 팁이다. 다음은 다음 달 첫 주에 식비가 입금되기에 식비가 2번 입금되는 시입니다. 다음 달 첫 주 식비가 입금되기에 식비가 2번 입금되는 시입니다. 이럴 때 쌀이나 고기같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식료품을 사둔다. 고기같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식료품을 사둔다. 시가나 친정에서 음식을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냉큼 받아 와야 한다. 멸치거품도 만들어 놓았다가 먹을 때 김과 함께 주먹밥으로 만들면 영양가 있는 한 끼 밥이 된다. 김밥도 재료를 다 갖추어 만들지 않아도 된다. 맛살에 머스타드, 마요네즈를 섞어 매운 어묵조림과 함께 김에 싸서 먹으면 간편하면서도 맛있다. 무는 3분의 1은 소고기 묵국에 넣고 3분의 1은 어묵탕용 무를 썰어서 냉동팩에 얼려두고 나머지 3분의 1은 무생채를 해서 달걀 부침과 비벼 먹으면 훌륭하다. 간편한 음식 중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볶음밥 재료도 냉동해보자. 흔히 채소는 냉동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 스팸 볶음밥 재료는 스팸, 당근, 호박, 양파만 있으면 된다. 4가지를 잘게 썰어 1~2분을 덜어 냉동용 비닐팩에 넣는다. 같은 재료에 스팸을 빼고 새우를 넣으면 새우볶음밥, 간장불고기를 넣으면 불고기볶음밥, 참치를 넣으면 참치볶음밥, 채소와 볶음밥에 달걀만 씌우면 오므라이스가 된다. 집에 있는 채소를 모두 이용해보자. 불고기는 고기만 재서 냉동하는 방법과 채소까지 다 넣으면 냉동하는 방법이 있다. 정작 먹을 때 채소가 집에 없을 수도 있기에 나는 채소까지 다 넣는 방법을 택했다. 나물은 삶아서 물과 함께 냉동하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는다. 뚜베도 물에 넣어 냉동할 수 있다. 생선도 한 마리씩 포장해 보관하고 돈가스도 개별 포장. 마트에 가면 가끔 닭을 2마리 묶어서 싸게 판매하는 때도 있다. 이럴 때 닭을 사서 통째로 냉동해 뒀다가 닭볶음탕이나 삼계탕을 해 먹는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1년이 넘도록 일주일의 식비 7만원 잘 지켜낼 수 있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식비가 줄어든 건 물론이거니와 요리하는 시간도 줄였다. 바쁘게 주방에서 온종일 있지 않아도 적은 돈으로 시간도 줄고 온종일 있지 않아도 적은 돈으로 풍성한 한 끼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됐다. 또한 집밥으로 가족을 건강을 지키고 일주일을 7만원으로 산다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적응이 되면 전략이 되고 새는 돈을 막아서 좋다. 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는 하루에 만원으로 알뜰하게 풍성한 밥상을 차릴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이후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 마음 놓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외식도 어려우니 삼시세끼 집밥을 차려야 하는 주부들은 항상 밥상 메뉴가 걱정이다. 7만원이 일주일 식비로 쓰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충분히 건강하고 풍족한 밥상을 차릴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이 방법의 최고의 노하우는 식재료 냉동이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경제도 어렵다. 가정 경제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식비부터 잡아보자. 나는 내 주변 5
5명의 평균이다. 부자가 된 모든 사람이 바꾼 3가지. 부자가 되려면 3가지를 바꾸라는 말이 있다. 바로 시간 사용, 사는 곳, 만나는 사람이다. 나도 부자가 되겠다고 선명하게 꿈꾸면서 이 3가지를 모두 바꾸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을 다르게 쓰는 것이다.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새벽 기상을 실천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었다. 그들의 생각이 궁금해서다. 성공담을 읽을 때마다 나도 열정이 끓어오른다. 또한 만나는 사람을 달리했다. 책을 읽으니 성공한 이들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이 가능한 때는 사인도 받고 성공 기운도 얻을 수 있기에 저자 강연을 찾아다녔다. 배우고 싶었다. 운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운이 좋아지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것. 강연을 다니며 공부하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을 만났다. 나와 생각이 결이 같은 사람들과 만나니 대화가 잘 통했고 평소에 갖고 있던 궁금증도 풀 수 있었다. 공부도 같이 하니 재미있었다. 이렇듯 책과 강의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과 만남이 생겼다. 부자들도 배움이 먼저였다. 나도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배워야 한다는 마음을 강의를 들으러 다녔다. 나이가 많아 못 따라간다는 말을 들을까봐 항상 최선을 다했다. 나는 맨 앞자리 강의를 들으며 필기하고 후기도 1등으로 써서 강의마다 MVP가 되었다. 강사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솔직한 성격 덕분인지 나이 덕분인지 강사들과 연락할 정도로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마음으로 멘토라고 정하는 순간 그분들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꾸준한 연락과 안부 인사로 멘토와 만남의 기회를 얻으며 내가 어려워하는 점이나 잘 모르는 점도 물어볼 수 있었다. 이것은 큰 행운이었다. 내게는 부자 마녀라는 평생 함께할 멘토가 생겼다. 안부 전화를 하는 것은 물론 만나서 밥 먹는 사이가 됐다. 창업 멘토링 강의를 수강할 때마다 과제 중 고수 만나기 미션과 거절당하기 미션이 있었다. 고수 만나기는 이메일로 성공한 사람에게 들이대야 했다. 유명한 작가에게 뵙고 싶다고 정성스럽게 메일을 써서 만남을 요청했다. 거절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에 거절당할 용기가 필요했다. 사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메일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내가 메일로 만남을 요청한 작가님은 지금은 바쁜 시기라 만남이 어렵다고 정중하게 답변을 줬다. 그래서 바로 거절당하기 과제물로 대체한 기억이 난다. 그러나 사람의 인연은 신기하다. 1년 후 내가 속해 있는 온라인 자기계발 프로그램인 나인의 빛
그 작가님이 글쓰기 정규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새벽 기상을 주제로 작가님과 부자 마녀님을 포함해 8명의 공주로 책을 쓰는데 나도 합류했다. 나이와 상관없이 친구들을 만드는 방법. 강의를 들으며 프로젝트를 참여할 때면 조장이나 팀장을 뽑을 때 자발적으로 손을 든다. 강사님은 물론 많은 사람과 티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조장이 되면 조언들은 챙겨야 하는 등 신경을 써야 할 일이 많다. 하지만 좋은 인맥을 만나려면 적극적이어야 된다. 인맥을 쌓는 방법이다. 방법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그럼 나이 차이가 떠나서 좋은 사람들과 인연이 생긴다. 부동산 강의를 듣고 만난 분과 부동산 임장을 가기도 했다.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강의를 듣고 고수를 만나러 대구까지 간 적도 있다.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이면 멘토라고 불렀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를 깊이 공부했다는 것이다. 열정과 집중, 그리고 추진력이 눈에 띈다. 두려움을 없애고 자기 자신을 밀어붙인다. 고수에게 배운 점은 내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꿈이 늘어난다. 이제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고 싶어졌다. 부동산 소장님과도 친분을 쌓는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에는 소장님이 있으면 좋기에 거래했던 소장님은 물론이고 만나서 믿음이 간 소장님과도 연락한다. 궁금한 점을 물어볼 때는 쿠폰을 이용한다. 커피나 빵 쿠폰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내 편으로 만든다. 사람들과 만남에 내가 기운을 얻기도 한다. 멀리 김포에 나를 만나러 온 30대 중반 두 아이의 엄마는 그 시기와 자기 개발 프로젝트에서 만나 여러 번 연락한 사이였다. 그녀는 새벽 기상 등 어떤 자기 개발 프로젝트에서든 뭐든지 열심히 임하는 스타일이다. 부산에 사는 40대 중반 주부도 있다. 식비 전략 모임 5기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 나에게 팬이라고 말해주는 고마운 그녀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부동산 강의를 듣기 위해 새벽에 올라오는 열정을 가졌다. 또 나이는 비슷하지만 나를 멘토라고 불러주는 50대 초반 어느 분도 있다. 자기개발 모임에서 만나는 부자를 꿈꾸고 있다. 나와 목표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니 긍정적인 기운을 받는다. 생각의 결이 같은 사람들과 겨울을 함께 강의를 들으며 성장하고 있다. 만나는 사람은 달리하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됐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물론 행복한 미소로 긍정적인 기운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인맥을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다. 도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 또한 도전하는 사람이 된다. 누구를 만날 것인지 나의 선택이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는 대로 산다. 하루 3번 성공이 주어지는 집중 루틴. 시간 관리를 마지막 습관으로 넣는 이유는 앞서 내가 실천한 8가지 습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다. 하루를 멋지게 살아내려면 시간 관리가 필수다. 하루 24시간 누구에나 주어지는 소중한 시간에 오늘은 뭐하지?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플래너 일과를 써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다. 나는 부자 되기로 마음먹은 후 돈 모으기를 위해 전략 가계부도 쓰고
시간 가계부도 쓴다. 시간 가계부란 연간 목표를 세우고 한 달,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짜서 나의 목표를 위해 매일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곳이다. 먼저 입사하는 시간을 쪼개 내가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야 한다. 누구나 자기만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내 경우는 새벽 시간이 그렇다. 그리고 초등학생 시점으로 하루 일과표를 작성한다. 서양 계획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기록에 두었다가 나도 의미가 크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특히 2020년 2월 초부터는 내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았기 매일을 기록해서 훗날 이날들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하루 루틴 시간은 직장인처럼 일한다고 생각하고 9시간으로 정해 3시간씩 나누었다. 직장인처럼 일한다고 생각하고 9시간을 정해서 3시간씩 나누었다. 루틴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 3시간,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아침까지 집중할 수 있는 3시간이 주어진다. 4시부터 시간 나의 하루는 가장 먼저 일어나 창문을 열고 인증사진을 찍은 것으로 바로 깨지 않는 겨울에는 창문을 열면 찬바람이 불어 정신을 확 든다. 이 시간에는 급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 가장 먼저 플래너 일과를 적는다. 중요한 일에는 형광펜으로 표시한다. 형광펜으로 구분 지은 3시간은 집중시간이다. 이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경제기사를 본다. 처음 새벽 기상을 할 때는 독서부터 했다면 지금은 글쓰기를 먼저 한다. 새벽 시간 글쓰기의 힘을 알기 때문이다. 글을 한 장 쓰고 나면 2시간이 지난다. 스트레칭을 하고 책을 편다. 졸음 밀려오지만 양치하고 정신을 차려 있다 보면 어느새 1시간이 지나 있다. 새벽 4시부터 아침 7시까지 만나는 3시간은 하루 27시간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이다. 3시간은 하루 27시간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비법. 쉬는 시간 아침 7시부터 아침 2시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식사와 휴식하는 시간. 아침을 먹고 산책이나 운동하러 공원으로 나간다. 좀 더 일찍 나가고 싶지만 새벽에 글을 쓰는 것이 집중이 잘 되기에 운동은 이 시간에 나간다. 9시부터 낮 12시 3시간은 이때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한다. 산책이라 운동 후 집으로 돌아와 새벽에 졸린 눈을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본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와서인지 책이 술술 읽힌다. 이외의 1대1 줌 코칭을 하거나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 이 시간 또한 형광펜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나는 형광펜색으로 해야 할 일을 나눈다. 글쓰기나 독서를 하는 첫 번째 루틴은 분홍색으로
강의를 듣거나 공부를 하는 두 번째 루틴은 주황색으로 형광펜색으로 해야 할 일 나눈다. 글쓰기나 독서는 하는 것은 첫 번째 루틴은 분홍색, 강의를 듣거나 공부하는 두 번째는 주황색, 쉬는 시간 12시부터 2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2시 쉬는 시간,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나면 점심시간이 다가온다. 밥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난 후 낮잠을 자기도 한다. 밥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낮잠을 자기도 한다. 또다시 집중시간이므로 형광펜으로 표시한다. 이때는 새벽에 하지 못한 중요한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한다. 운동할 때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흥얼거리기도 한다. 흥얼거리기도 하고 몸을 흔들기도 한다. 이제 인터넷으로 부동산 강의를 들을 차례다. 준비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 1시간 강의를 듣고 나면 5시가 되어간다. 벌써 저녁을 준비할 시간이다. 일을 쉬는 기간이기에 남편이 오기 전 저녁밥을 준비한다. 식단은 정해진 식비 안에서 알뜰하게 차린다. 맛있게 먹는 남편을 보면 내 밥상 차림에 괜스레 흐뭇해진다. 남편은 말수가 많지 않지만 가끔 저녁을 먹으면서 회사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곤 한다. 그런 날은 내 요리가 맛있다는 뜻이다. 자율. 저녁 식사 후 뒷마무리를 하고 나면 내 시간이 돌아온다. 자율 루틴 시간이다. 이 시간에는 잠시 텔레비전을 보기도 하지만 1시간 정도만 보고 끄는 편이다. 텔레비전을 계속 보다 보면 시간을 허투루 쓰는 것 같아서 그렇지. 하루 계획표를 짜서 생활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시간 보내는 날이면 후회가 된다. 가끔은 열심히 참여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댓글놀이도 한다. 내 글을 올리기도 하고 서로 피드백도 해준다. 블로그에서는 진심이 담긴 소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 글의 댓글에 항상 열심히 댓글을 달아준다. 실시간으로 강의와 밀린 강의도 듣기도 한다. 남편은 저녁 식사 후 책을 읽거나 영어 공부를 한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즐겨 보지 않는다. 우리 부부는 프로야구를 좋아하지만 시즌이 아닐 때에는 저녁 시간에 각자 할 일을 한다.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기 위해 10시쯤에는 자려고 노력한다. 책을 읽고 감명받은 글들을 필사로 기록해두고 짧게 일기를 쓴다. 지금은 부자가 되는데 집중하고 있는 시기라고 하루의 계획표를 짜내는 낭비는 하루 계획표를 짜는 낭비되는 시간이 없도록 살려고 노력한 중이다. 시간 기록은 하루 되돌아보는 귀중한 습관. 책을 읽을 시간도 정해주면 좋다. 뇌에 늘 같은 시간에 책을 읽는다고 인지시켜 놓으면 좋다. 방해하는 소리도 없는 새벽 시간에 집중이 잘 된다. 커피 한 잔 타서 책을 읽어보자. 책을 읽다 보면 글을 쓰고 싶어진다. 일기도 쓰듯 끄적거리는 것도 좋은 방법. 해보자. 50대라고 드라마에 빠져서 자기개발이 한다면 60대, 70대에 재미없다. 재미없이 반복되는 삶이게 된 뻔하다. 아주 가끔 독서를 못할 때도 있고 때론 너무 졸려 루틴에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거의 지키고 있다. 목표를 정해 있게 앞만 보고 달린다. 나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해 점으로 간다. 이렇게 시간을 관리한 후 버려지는 시간이 줄었다. 식단을 짜놓듯이 할 일을 미리 배분해 놓고 시간 계획에 맞춰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가끔 변수가 생겨나서 루틴을 실천하지 못할 때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다음날 조금 더 하면 된다. 생각으로 마음 편히 잠을 잔다. 오늘의 쉼은 내일 또다시 시작의 힘이 되기 때문이다. 3장 습관을 소득으로 연결하기. 일하지 않고도 버는 생활비 200만원. 간단한 클릭 한번 돈 쓰며 돈 버는 앱테크. 숨쉬듯 짬짬이 적립하는 공돈. 앱테크란 스마트폰 앱이나 이메일을 사용하여 돈을 버는 새로운 재테크 풍조를 이끄는 말이다. 앱테크는 공돈을 모을 수 있는 소소하면서 쏠쏠한 파이프라인이다. 나는 앱테크를 시작한 지 4년 정도가 됐다. 처음 앱테크를 접했을 때 신세계였다. 월급쟁이 재테크의 영국 카페. 월급쟁이 재테크 영국 카페에 가입해 전략하는 사람들이 쓴 앱테크에 관한 글을 수시로 읽으며 많은 정보를 알게 됐다. 이곳에는 앱테크 정보 외에도 월급쟁이들의 절반 노하우, 1억원 모으는 방법, 부동산 매수, 경험담, 성공적인 재테크 노하우까지 얻을 수 있다. 금리 높은 순서의 금융정보. 앱테크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설문조사 유형. 4가지로 하는 앱테크는 설문조사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엠브레인, 한국리서치, 패널라우, 패널퀸, 오베이 등에서 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이메일로 설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주제에 쌓여 할 수 있고 200원에서 3,000원 정도까지의 보상을 포인트나 현금으로 받게 된다. 처음이라면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자 회원가입을 하면 설문조사가 휴대전화나 이메일로 온다. 우편 설문지는 신청하면 선정돼야 받을 수가 있다. 집으로 설문지가 오면 설문조사를 한 후 다시 우편으로 보내면 되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 열심히 참여하면 하루에 몇 개씩도 가능해 쏠쏠하게 공돈을 모을 수 있다. 보상금은 한 달에 한 번씩 통장으로 입금된다. 나는 한 달에 10만원 정도 공돈이 생긴다. 전략하는 사람은 더 많이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기도 한다. 자담회 유형. 자담회에 가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한 후 설문조사에 응하는 방법. 자담회도 우선 설문지와 마찬가지로 신청 후 선정되어야 참여할 수 있다. 자담회 종류는 먹거리나 음료 시식과 시음이 있고 화장품이나 시제품 사용 등이 있다. 중소기업에서 박람회를 열어 많은 인원이 설문조사를 하기도 한다. 나는 6시간 동안 자담회에 참여하고 보상금을 2만원부터 10만원 정도 받는 경험이 있다. 팬데믹 이후 자담회는 많이 줄어들었다. 설문조사를 처음 시작할 때는 1,000원 모으기도 쉽지 않았다. 하루에 100원씩 꾸준히 하자는 마음으로 한다면 돈이 된다. 포인트 적립 유형. 네이버에서 영수증을 인증하고 적립금 받는 방법. 출석 체크를 하거나 퀴즈도 풀고 포인트를 쌓아 현금화하는 방법도 있다. 은행 앱이나
백화점 앱 등에서 메일 축속 도장을 찍으면 포인트를 준다. OK 캐시백, L포인트, H포인트, 신한페이판, 하나멤버스, 리브메이트 등이 있다. 포인트는 현금화가 가능해 물건을 구매할 수도 있다. 네이버페이로 전환되기도 한다. 네이버페이는 현금이 마찬가지다. 나는 네이버페이를 편의점, 카페, 온라인 장보기 등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다. 예를 들어서 빵을 살 때는 여기요는 배달 앱 내에서 쿠폰이 있는 베이커리 매장을 이용하면 반값이다. 예를 들어 빵을 살 때 여기요라는 배달 앱에 내에서 쿠폰이 있는 베이커리 매장을 이용하면 반값이다. 그럼 10,000원어치를 구입하고 5,000원을 내면 된다. 공돈으로 모은 네이버페이로 지급하면 내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빵을 먹을 수 있어 아주 애용한다. 10,000원어치를 구입하고 5,000원 내면 공돈으로 모은 네이버페이로 지급하면 내 돈은 하나도 들이지 않고 빵을 먹을 수 있어 자주 애용한다. 나로마트나 홈플러스 등 온라인 마트 앱에서 홈플러스 등 온라인 마트 앱에서 4만원 이상 장을 보고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면 배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활동 리워드 유형. 걸을 때마다 캐시가 지급되는 리워드형도 있다. 토스 만복이나 캐시워크 만보 걷기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 나는 남편과 함께 걷고 토스 머니를 챙긴다. 출퇴근을 이용해 걷거나 운동삼아 걷는 사람에게 좋다. 걸을 때마다 생기는 현금이나 포인트는 제휴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추천인은 적립 유형. 추천인을 통해 가입하면 적립금을 주는 업체도 있다. 마켓캘리는 온라인에서 장보기를 할 수 있는 앱이다. 가입 후 첫 구매 시에 100원으로 살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여기에 추천인 아이디를 등록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프레시지라는 반찬과 밀키트 판매업체도 신규 가입자에게 1회 안에 100원으로 물품을 살 수 있는 100원 딜이 있다. 상품을 100원으로 살 수 있는 온라인 마켓에서는 온 가족의 아이디를 동원한다. 추천인 입력 시 포인트를 준다. 추천인 적립은 설문조사 앱에도 있다. 앱 내에서 가끔 퀴즈를 풀고 당첨되면 쿠폰이나 상품권을 주는 업체도 있다. 커피 쿠폰이 가장 많이 온다. 이렇게 앱테크로 모은 공돈 통장에 모아두었다. 내 경우 공돈 통장에 한 달 평균 30만원 정도가 입금되고 있다. 나는 퀴즈 풀 때 남편에게도 포인트를 쌓게 한다. 같이 풀면 당첨될 확률도 2배, 쌓이는 포인트도 2배라 남편도 동참해준다. 이렇게 모은 돈은 예시가거나 누군가에게 기분 좋게 쓸 때 요긴하다. 앱테크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는 게 좋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에 졸린 시간에 주로 한다. 직장인이라면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면 좋겠다. 소소하게 생기는 돈, 공돈이라는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힘이 든다. 앱테크 시 주의할 점도 있다. 특히 리워드 앱은 회사가 사라지는 일이 있거나
회사가 사라진 일이 있거나 개인정보 위치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가능한 가능성도 있으니 믿을만한 곳에서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앱 댓글을 활용해 쏠쏠한 공돈을 벌 수 있다. 무자본으로 창업하는 방법, 블로그. 누구나 차근차근 하면 CEO가 될 수 있는 시대. 무자본 창업이라고 아는가? 블로그는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블로그는 무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즉, 창업 비용이 들지 않는다. 블로그는 사람들을 모집해 지식을 나누는 소통 창구로 이용할 수 있다. 블로그 이웃은 내 콘텐츠의 잠재 고객이다. 그래서 이웃과 소통하기에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블로그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콘텐츠를 만들어 블로그 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운영하는 뚝딱 전략 식비 방인 전략 모임이나 독서 모임, 새벽 기상 모임, 전자책 쓰기 모임, 엄마표 영어 공부 모임 등의 사람들이 블로그를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활동하고 있다. 블로그를 꾸준히 하다 보면 블로그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 수 있다. 블로그 장점은 무자본으로 창업하고 온라인 마케팅도 하기 좋다는 것이다. 인스타그램도 있지만 인스타그램은 사진 중심. 사진은 정말 예쁘거나 독특하게 찍어야 살아남는다. 블로그를 성공시키고 싶다면 일관된 주제의 게시글을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일관된 주제의 게시글을 꾸준히 중요. 블로그를 꾸준히 하다 보면 블로그에 돈을 버는 방법을 알 수가 있고 무자본으로 창업을 하고 온라인 마케팅도 가능하고 일관된 주제의 게시글을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 예를 들어 집밥이 키워드라면 나만의 레시피, 장보는 방법, 일주일 식단 짜는 방법 등 게시물을 올리는 시기다. 블로그에 게시글을 꾸준히 썼다면 컨텐츠 마케팅을 하기에 적합하다. 블로그에서 물건을 공동 구매하여 판매하는 사람도 있다. 판매 방법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이웃과 제대로 소통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매출 금액이 차이가 난다.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이웃과 제대로 소통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매출 금액이 차이가 난다. 블로그에 비밀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소통하기에 편리하니 꼭 활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블로그에는 비밀 댓글 기능이 있어 소통하기에 편리하니 꼭 활용해 볼 것을 추천한다. 비밀 댓글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소통하기에 편리하니 꼭 활용해 보기 추천. 이렇게 블로그는 우리 CEO가 될 수 있으며 우리는 이렇게 블로그로 우리는 CEO가 될 수 있으며 1인 기업가도 될 수 있다. 블로그에 한 달 이상 꾸준히 글을 쓰고 네이버에 광고를 달아주는 애드포스트에 신청해보자. 블로그에 한 달 이상 꾸준히 글을 쓰고 네이버에 광고를 달아주는 애드포스트를 신청해보자. 신청 조건은 블로그에 50일 이상 꾸준히 사진이 함께 게시글을 올리는 것. 사진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 본인이 찍은 사진을 촬영하기 가장 좋다. 신청 조건을
조건이 먼저가 에스포스 신청이란 에 동의하고 가입한 후 회원이 인정한 결과를 거치면 네이버 승인을 기다리면 된다. 승인이 완료되면 블로그 게시물에 광고를 달 수 있으며 누군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나에게 수익이 발생한다.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 적은 돈이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나는 블로그 수익 내기 시작한 건 에드포트를 통해서였다. 나는 블로그로 수익 내기 시작한 것은 2020년 동의하고 가입한 후에 회원 인증 절차를 거쳐가지고 네이버 승인이 떨어지면 블로그 게시물에다가 광고를 달 수 있는데 누군가가 광고를 클릭할 때마다 나에게 수익이 발생한다. 글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적은 돈이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에드포스트를 통해서였다. 2020년 5월 말부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해 7월 초 에드포스트가 승인됐다. 첫날 수입은 140원. 적은 금액임에도 신기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에드포스트 매달 치킨 3마리 가격이 입금되고 이 또한 현금이나 네이버 페이로 받는다. 블로그 이웃 중에는 2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람도 있다. 나는 블로그를 시작하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그 결과 뚝딱 전략 식비라는 컨텐츠를 만들어 12개월째 블로그에 운영 중이고 현재 12기와 함께 하고 있다. 매달 블로그를 통해 식비 전략 모임을 모집하는데 빠르게 마감된다. 일주일 7만원 살기 모임을 신청하고 싶으나 한 달간 하기에는 자신이 없어 신청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 일주일 7만원으로 사는 노하우를 하루 특강으로 여러 50명에 강의했다. 블로그로 수익을 내는 또 다른 방법, 블로그의 게시글을 모아 책을 출판하는 것이다. 블로그 게시글을 모아 출판하면 블로그 강연 요청이 오기도 한다. 그리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은 블로그에 올리는 글을 통해 원고 청탁도 받는다. 이렇게 매일 글을 쓰다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처럼 블로그는 자기 재능으로 지식 창업을 할 수 있는 곳이다. 딸아이도 블로그를 시작했다. 좋은 물건을 상품 리뷰하고 일상을 적기도 한다. 본인이 하는 유튜브라 링크도 올리며 재미있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 본인이 하는 유튜브 링크도 올리며 재미있게 나는 블로그 체험단을 하면 원고를 써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다. 블로그 체험단에 원고를 써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블로그를 왜 해야 하는지 블로그 수익화에 집중적으로 강의를 듣고 실천해 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다.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싶어도 특강도 들어보았다.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싶어 특강도 들어보았다. 블로그에서는 어떻게 써야 좋은 글인지 배우고 사진을 올리는 법, 좋은 글인지 배우고 사진 올리는 법도 배우고 동영상 찍는 법, 블로그를 함으로 발생하는 수익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부했다. 이 또한 나이가 많다고 못할 것 없다. 인터넷과 디지털 사용이 어렵지만 차근히 해나갈 예정이다. 누구나 돈이 되는 콘텐츠를 갖고 있다. 블로그로 인해 나의 삶이 달라졌다. 만약 블로그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 삶은 없었을 것이다. 블로그를 시작하게 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 한다. 멘토인 부자 마녀님이 닭꿈스쿨에서
가계부 특강을 하게 됐다. 축하해 줄 겸 특강을 들은 날 닭꿈스쿠르 청울림 대표님과 점심을 같이 먹을 기회가 생겼다. 함께 점심을 먹으며 나눈 대화 주제가 블로그였다. 블로그를 안 하는 내게는 생소한 이야기라는 낯설은 청울림 선생님, 내 표정을 읽으셨는지 블로그를 시작해 볼 것을 제안했다. 컴퓨터가 어려웠던 터라 시작이 두려웠지만 도전해 보기로 했다. 네이버에 메일 주소가 있는 사람들은 블로그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 처음에 무슨 글을 써야 하는지 몰라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를 탐색했다. 다들 저마다 특화된 콘텐츠가 있음을 발견했고 나는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29년차 주부이기에 요리가 가장 부자가 되기로 다짐한 후부터 일주일을 7만원으로 살기에 나의 식당과 밥상 사진을 찍고 글을 써봤다. 하루에 한 번 매일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7만원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사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비법을 알려달라는 댓글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나는 블로그에 7만원을 일주일에 2번 장보는 요령부터 식단 짜는 방법, 야채를 소분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비법을 알려달라는 댓글이 가장 많았다. 그래서 나는 블로그에 7만원으로 일주일에 2번 장보는 요령부터 식단 짜는 방법, 야채를 소분해 능동해 등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블로그에 꾸준히 하다 보니 한두 가지 주제를 정해 게시글을 꾸준히 올리는 게 블로그를 가장 활성화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두 가지 주제를 정해 게시글을 꾸준히 올리는 게 블로그가 가장 활성화하는 방법. 블로그가 처음이란 것부터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것이다. 나 역시 그랬다. 막상 글을 쓰려고 보면 쓸거리가 없다. 블로그 컨셉트를 정하고 글을 쓰는 것이 어려우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취미를 접목해 글을 쓸 수 있다. 예를 들어 맛집을 찾아다니며 먹는 걸 좋아하면 맛집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 된다. 글쓰기나 독서를 한다면 도서 리뷰를 꾸준히 하면 된다. 그래도 콘텐츠 찾는 게 어렵다면 처음에는 일기 형식을 써보기로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블로그를 쓰다 보면 글솜씨도 좋아지고 나에게 맞는 콘텐츠도 찾게 된다. 간혹 똑같은 콘텐츠가 여러 블로그에 그대로 게시되어 있을 경우가 너무나 많다. 이런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 단순히 정보를 퍼나르는 블로그를 만들지 말고 자기만의 특색 있는 블로그를 만드는 것이 좋다. 퍼나르는 것 하지 말고 자기만의 특색 있는 블로그로 만드는 것이 좋다. 모든 사람 생각이 똑같지 않기에 자기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된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 않기에 자기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면 된다. 블로그 글을 더 쉽고 빠르게 쓰는 방법은 요일과 시간을 정해서 포스팅하는 것이다. 늘 같은 시간에 블로그 글을 올리다 보면 내 글을 기다리는 이웃이 생긴다. 또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이야기만 쓴다.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이야기만 쓰자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글감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많으니 평소 무언가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관한 이야기만 쓰자. 평소에
무엇인가 떠오를 때마다 휴대전화를 메모하는 습관 갖는 것도 좋다. 글을 쓴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과를 기록한다고 생각하면 글쓰기가 더 재미있다. 블로그 이웃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노출되기. 내 글이 검색창에 바로 노출되지는 않는다. 우선 검색을 허용한 글이 사람들에게 노출되며 글 작성 후 포털 사이트에 노출되기까지는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검색 양이 많은 키워드를 넣어 글을 써야 내 글이 사람들에게 검색 결과로 보여줄 확률이 높다. 나 같은 경우는 주로 집밥을 키워드로 글을 쓰는데 누군가가 네이버 검색창에 집밥을 검색했다면 나의 블로그 글이 검색되기도 한다. 글을 1500자 이상 키워드에 맞춰 정성스럽게 검색되기 쉽다. 검색 양이 많은 키워드를 넣어 글을 써야 검색 결과로 보여줄 확률이 높다. 글을 1500자 이상 키워드에 맞춰 정성스럽게 써야 쓰기 쉽다. 사진을 넣고 싶다면 가로 방향으로 찍는 것이 좋고 사진은 가로 방향이 찍는 것이 좋고 동영상도 처음 보면 검색이 더 잘 된다. 며칠 운동 가고 운동 안 가요 이제? 블로그 노출의 핵심은 키워드다. 글의 핵심 키워드 외에 서브 키워드도 태그에 넣어야 한다. 글의 핵심 키워드 외에 서브 키워드도 태그에서 넣어야 한다. 집밥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제목에 넣고 시작했다면 글이 중간이나 맨 끝에 서브 키워드를 태그에 넣어보자. 맛있는 밥상, 맛있는 요리식으로 말이다. 블로그 지수라는 것이 있다. 블로그에 글만 올린다고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사람들이 내 글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일일 방문자 수와 조회수가 다른 날보다 많아졌다면 내 글이 남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어 검색이 되고 있다는 뜻이다. 또 재미있게 있거나 유용한 정보 글을 썼을 때 검색자의 체류 시간을 길어진다. 내 게시물의 사람들의 체류 시간이 길어지게 하려면 블로그 이웃들과 제대로 소통해야 한다. 서로 이웃을 맺어 상대방의 글을 읽어주고 댓글도 달아주면 좋다. 블로그는 지속해서 글을 쓰고 관리를 해줘야 검색과 노출이 된다. 블로그 글만 잘 쓴다고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는 것은 아니다. 내 블로그를 봐주는 이들이 이웃 수도 중요하다. 이웃은 내 블로그 잠재 고객에게 빠르게 늘리는 게 중요하다. 내가 좋아하는 주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 주제가 아니라면 블로그에 유입되는 이웃수가 적을 수도 있다. 블로그 이웃수는 어떻게 늘려야 할까? 5,000명까지는 서로 이웃이 가능하다. 서로 이웃을 하려면 이웃 추가를 할 때 서로 이웃 맺기 체크하면 된다. 이웃은 하루 100명까지 추가할 수 있다.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이웃을 추가해야 이웃도 내 글을 읽을 확률이 높다. 이웃 수가 5,000명이 넘어가면 더 이상 이웃을 추가할 수 없다. 상대방이 나를 이웃으로 추가해줘야만이 하기에 글의 퀄리티를 높이지 않으면 이웃을 늘리는 데가 어려움이 있다. 키워드 검색으로 이웃 수가 증가할 수 있으니 알찬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 글만 잘 써도 기업에서 원고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이 오거나 블로그 첨단 활동에 달라는 제안이 온다. 원고 요청은 블로그 작가가 기업 블로그를 대행해 글을 쓰는 것을 말한다. 건당으로 수당을 받는다. 나는 기획 없어 아직 기업 원고 작성은
해본 적이 없다. 블로그 체험단은 체험단 사이트에 회원가입에 신청하면 된다. 사이트 이름은 리뷰다. 체험단 사이트에 리뷰를 하고 싶은 제품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좋은 제품을 협찬받을 수 있기에 그만큼 경쟁률도 높다. 선정이 되면 이웃수는 많을수록 좋다. 블로그 이웃수가 너무 적으면 채택되지 않는다. 나도 체험단을 신청해 식당에서 초밥과 제약회사에서 영양제를 협찬받았다. 외식을 협찬받으면 가족들이 좋아한다. 사진은 음식이 나오는 대로 찍어 맛있게 먹고 블로그에 정성껏 리뷰하면 된다. 눈 영양제는 집으로 배송받았다. 사용 후기를 블로그에 자세히 남기면 된다. 116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내일은 경험을 돈으로 바꾸는 콘텐츠 사업에 대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